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문솔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강서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을 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두 후보자의 기조 연설로 시작이 됩니다. 이후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그리고 후보자 모두 발언 후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 보충 질문과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든가 인신 공격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라든가 품위를 해치는 발언,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 등은 역시 삼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겠는데요. 발언 시간이 초과가 되면 마이크 작동은 자동으로 중지가 됩니다. 이렇게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유권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태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태우입니다. 계속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성준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후보의 기조 연설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태우 후보 기조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태우입니다. 하루하루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강서구민 여러분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렵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공약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났으며 방역은 구멍이 났습니다. 절망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저 김태우, 쇄신과 변화의 희망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2년 전 조국 민정수석실의 비리를 폭로하고 거대 권력에 홀로 맞서 싸웠던 저를 이곳 강서에 전략 공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에 전략 공천을 받은 이후 여러분들께서 과연 저를 반길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주민분들께서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제 두 손을 잡으시면서 정권에 맞선 그 용기와 소신으로 대한민국과 강서를 개혁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 김태우는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이 파렴치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여 이 땅의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조국을 살리자가 아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저도 참 힘듭니다. 얼굴을 많이 알려야 될 후보자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인사를 드리자니까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너무나 현명하고 슬기로워서 정부와 함께 코로나19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결된 의지만 있다면 머지않아서 코로나19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함께 이겨내십시다. 우리 강서구는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제2의 도약을 이끌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실력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 낙선 이후에 청와대와 서울시에서 국정과 서울시정을 경험하면서 우리 강서구를 일으켜 세울 비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서구는 국제적 경제 관문 도시로 발돋움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담대한 비전을 실천해 나갈 정말로 깨끗하고 유능한 새로운 실력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 을구에는 특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사 진성준이 하나씩 책임지고 풀어가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정치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확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검증된 변화 진성준이 시작하겠습니다. 당정청 국회에서 검증된 내박자 일꾼 진성준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주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두 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법안 발의는 역대 최고였지만 법안 처리는 역대 최저였다.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하면서 20대 국회에 실망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 20대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평가를 좀 해주시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바른 정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그러면 답변은 진성준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통계상 29%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사상 최악의 처리율이 아닌가 싶은데 이 때문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너무나 큽니다. 길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듣는 말씀이 제발 싸우지 좀 말고 일 좀 해라. 그리고 국민들 좀 대변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19대 국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떨어지고 이를테면 제야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국회를 바라보니까 저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될 건가. 무엇보다도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이제 거듭나자라고 하는 국회 개혁을 결의해야 될 텐데 그 개혁의 가장 큰 요체는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책임질 건가? 국회는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책임지는 방법이 없어요. 4년 후에야 비로소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엉뚱한 정략에 입각해서 당리당략에 입각해서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주민의 뜻을 물어서 유권자의 의지로 파면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참여 정치의 3대 제도가 있는데 국민 청원,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세 가지 제도 중에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 청원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 두 가지 제도를 다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김태우 후보께서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이 20대 국회는 협치가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는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20대 국회는 그 기능이 아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야는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하고 야당은 다수 여권이 독주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만 챙기다가 민생 현안이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거법, 공수처법 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정의당이 민주당의 뒤통수를 맞고 지금에 와서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여야 협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도화를 해야 할 것이고 그 협의체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수를 인정해주고 소수를 존중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품격 있게 싸우는, 대안이 있게 싸우는 그러한 정치 문화가 우리 정치권 내부에서 그런 문화가 안착이 돼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협치가 될 때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정치 발전 김태우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는데요. 두 후보자께서는 방금 해주신 공통 질문 답변에 기초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도 1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변 시간도 1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진성준 후보가 김태우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태우 후보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도화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여야정 협의체를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겠는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로 국정을 운영하자라고 합의했습니다만 야당이 계속해서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제대로 일이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가 열린 것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전혀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걸 제도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참여 정치의 3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청원만 도입돼 있을 뿐이지 국민 발안제나 국민 소환제는 도입돼 있지 않다. 이거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국민 발안제나 국민 소환제에 대한 도입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김태우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상설협의체 문제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데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4.15 총선 결과 여야 정치 지도가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다수당이 되면은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마 한쪽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끌고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된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은 적폐니까 내가 아니면 상대방은 악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조금 승자가 패자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마음 자세가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야가 서로 팽팽한 결과가 네, 나오면 저희가 1분의 시간을 모두 다 쓰셨습니다.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김태우 후보께서 진성준 후보께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들이 국회에 가장 실망하는 것은 동물국회 정치폭력입니다. 당장 진성준 후보자께서도 민주당 당직자 시절에 한미 FTA 처리 과정에서 전동 그라인더로 국회 회의실 집기를 부순 혐의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 후보자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 폭력을 막고자 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은 지난해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당시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현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야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야 의원들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국회 폭력 사태 어떻게 해야 근절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에 대한 답변 진성준 후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18대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 폭력 사태를 언급하셨는데 정말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던 거죠. 그런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단 한 건의 몸싸움도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국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20대 국회 들어와서 이 전통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패스트 트랙은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 트랙인데 이것을 저지하겠다고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의 70명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저는 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또 국회법을 지키고 다시는 동물국회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들은 분명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정치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충 질문 답변까지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두 후보자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 많이 힘겼습니다만 특히 경제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재래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도 정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잠잠해지면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 분명 필요할 겁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이고요. 김태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로 기업과 가게 모두 생존의 기로에 있습니다. 코로나 불안감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죠.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골목 상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서의 이 분식점, 식당, 그리고 방신시장 등 전통시장을 매일매일 찾아가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먹방 영상을 보시는 주민들께서는 조금 멀리 있는 주민들께서도 맛있어 보인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면서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실제로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경제는 심리입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야 민생 경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되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취약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누구는 받고 안 받고, 누구는 더 받고 덜 받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힘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김태호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항상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 구민께 항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같은 공통 질문에 대해서 진성준 후보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었고 그 때문에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방신시장에도 가보고 또 우리 강서 농수산시장에도 가서 우리 상인들께 여쭤보면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렇다고 무조건 소비자들에게 소비 좀 많이 해달라고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김태우 후보와 비슷하게 강서구의 맛집을 찾아가지고 뭐 먹방 방송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때에는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국민 1인당 $1,000를 그냥 지원하겠다고도 하고 유럽에서도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정부도
이런 긴급한 재난을 맞아서 생계가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현금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이 현금이 곧바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이것이 무슨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다, 뭐 재정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야말로 정치 공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고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또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분들이 다 실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넣어서 받쳐줘야 된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의견 두 분께서 이렇게 내어주셨는데요. 이 답변에 기초해서 이번에는 보충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상대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 시간도 1분, 답변 시간도 1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태우 후보께서 먼저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후보자께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좀 빈카드를 선거 전에 먼저 주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진성준 후보자께서는 정권 초기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소득이 1년 전보다 4.1% 감소가 되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3년 만에 국민 소득이 줄어드는 역설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전문가들께서 예견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용이 악화되고 자영업, 서민 경제 침체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집을 부리면서 땜질로 세금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세금은 줄고 성장도 위축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정책 실패를 인정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이제 진성주 후보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과도한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해서 내수를 튼튼하게 해야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그로부터 버텨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국민의 1인당 소득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빈부 간의 격차는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위 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 간의 그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입니다. 이렇게 빈부 격차가 너무 크고 양극화가 심하니까 이걸 줄여가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진성주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께서 긴급 생활지원금 문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뭐 골고루 다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모두 발언에서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그렇다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다 재난지원금,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말씀이신지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김태우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최초에 이렇게 현금을 주겠다고 한 쪽이 지금 민주당 측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이 현 정부 측은 큰 대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그 대책을 먼저 마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그 돈으로 그 긴급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별 없이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을 절감해서 재원 조달을 먼저
그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두 후보의 의견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볼 수 있는 모두 발언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들어본 후에 개별 보충 질문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진성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진성준은 강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서구는 마곡 첨단연구단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가? 저는 김포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김포공항의 고도 제한에 묶여서 고통받아 왔습니다만 고도 제한 완화는 완화대로 추진해 나가되 김포공항을 우리의 자산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김포공항을 주민 친화형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첫째 방향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를테면 도서관, 스포츠센터, 주부쉼터, 어린이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김포공항에 비행기만 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을 위해서 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김포공항의 국제 노선을 더 증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공항을 새로 건설하고 그것을 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김포공항에서는 국제 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공항동과 방화동의 쇠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이제 인천공항이 자리 잡은 만큼 사라졌던 김포공항의 국제 노선을 다시 부활시켜서 외국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김포공항을 주민 친화형 국제공항으로 만들어내면 마곡과 함께 시너지를 내어서 우리 강서 경제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자면 미래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강서구에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대학원 대학교를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재를 길러내야 강서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진성준 후보의 공약이 담겨 있는 모두 발언 여러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관련해서 개별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후보께서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진성준 후보께 개별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저는 청와대 특감반에 있으면서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감찰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진성준 후보께서는 김포공항을 주민 친화형 공항으로 활성화해서 강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국제 노선을 증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인천에서는 인천공항 노선 감소를 우려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해 4월에 양천구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설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당시 양천구뿐만 아니라 강서구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동참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국제 노선을 증설하실 건가요? 네, 국제선 증설에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진성준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은 이미 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충분하게 기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포공항의 국제 노선을 증설해내는 데는 인천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양천구는 현실적으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 노선이 더 증설되어서 비행기 편수가 더 늘어나면 소음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지원을 더 해야 됩니다. 현재도 김포공항의 소음 피해 지원 기금의 95%가 양천구에 가고 있고 우리 강서구는 5%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소음 피해 지원도 못 받고 또 고도 제한에 묶여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양천구 주민들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또 소음 피해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주민 친화형 공간을 많이 넣으면 그 양천구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니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1분 시간 함께 다 지났습니다. 김태우 후보 또 다른 보충 질문 혹은 이 답변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주시죠. 네. 진성준 후보자께서 내놓으신 공약들은 대부분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던 사업들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지난해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기에 그래서 그런가 싶었는데요. 부시장에 취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김포공항 활성화도 취임 전에 서울시 추진 용역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셨고 마곡에 융합 캠퍼스 설치하는 것도 이미 2014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문제도 이 상당히 세계적인 공항 옆에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 좀 우려가 되고요. 상당히 고심해서 공약을 만드셨겠지만은 도무지 새로울 게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네, 공약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더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진성준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그런 비전도 보지 못한 채 강서구의 비전을 개발하지 못했던 역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의 시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관문도시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문도시에 강서구가 빠질 수 없는데 강서구가 순위가 맨 뒤에 가 있었어요. 이거를 맨 앞으로 끌어올리고 관문도시 중에 관문도시로 육성하자라고 제가 털을 닦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 융합 캠퍼스, M융합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퍼스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유수한 대학들과 연계해서 석박사 학위과정도 신설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대학원 대학교로 육성하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 강서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에도 2개의 공항이 있어요. 덜레스 공항과 레이건 공항이 있는데 레이건 공항이 김포공항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천지개를 네. 했습니다. 두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또 의견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태우 후보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저 김태우 강서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GOD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빼앗아간 마곡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관 시절부터 환수 업무 전문가로 정평이 난 만큼 그 노하우를 살려 마곡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전부 강서 발전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둘째, 강서 발전의 60년 족쇄, 고도 제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앞당겨 보겠습니다. 국제 기준을 하루빨리 개정해서 강서 구민들의 오랜 수고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60만 유튜버 이 김태우가 강서에 1인 미디어 타운을 조성해서 대한민국 1인 미디어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독박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엄마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지지 않고서도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문화생활에 자기 개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상담까지 해드립니다. 만 3세 그리고 만 7세 이 두 아이를 둔 아빠의 마음으로 저 김태우가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강서구의 엄마분들을 위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통팔달 강서를 위해 서부고속터미널과 강서 IC를 신설하고 김포공항과 마곡을 통과하는 GTX를 추진하겠습니다. 강남과 목동도 부러워할 강서, 김태우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태우 후보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관련해서 후보자의 개별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주시고 답변 주시면 되겠는데요. 모두 1분씩 드리겠습니다. 공약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진성준 후보, 김태우 후보에게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태우 후보께서 환수 전문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울시가 거둬들인 마곡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개발 이익 환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근데 환수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뜻하지 않게 초과 이득을 얻게 되었다면 갑작스러운 지가 상승 등으로 해서
초과 수익을 얻었다면 이 초과 수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세를 통해서 그걸 환수하는 거죠.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지 또는 종합 부동산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 전문가인 김태우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마곡 개발 이익 환수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김태우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틀에 박힌 사고죠. 하던 거는 딱 틀에 박혀서 요것만 해야 한다. 이런 좀 문제가 있는데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환수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그 업무를 해왔고요. 이 환수라는 것이 꼭 이게 국가에서만 환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환수라는 것은 상대방의 부당 행위를 밝혀서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물려서 환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고 한다면 강서구민이죠. 강서구민 여러분들의 주민 대표를 저희가 참여를 받아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 등 공익제보센터도 있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도 환수 전문가로서 참여해서 상대방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해서 정보력을 발휘해서 입증을 한 다음에 충분히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김태우 후보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진성준 후보 또 다른 보충 질문 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사법당국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무슨 공익제보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가 개발 이익을 거두었다면 그걸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서울시가 거둬들였다고 하는 부당한 개발 이익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질문 시간도 쓰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충 질문을 한 번 더 해주셨는데요. 김태우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형사 전문가로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전문가예요. 하지만 창의력을 제가 발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다른 곳에 접목시켜서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쪽 실무에서 항상 선두를 달렸던 실무 전문가입니다. 충분히 상대방의 좀 잘못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충분히 환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뭐 어떠한 불법이나 이런 게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보안 사항입니다. 저는 환수 업무 전문가이면서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그리고 청와대 세계정권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뿐만 아니고 부당한 행위까지 저희가 입증을 해서 충분히 환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답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마 후보자의 공약은 이후에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귀를 기울이셔서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진성준 후보와 김태우 후보의 공약이 포함된 모두 발언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질문과 답변 시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함께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주제를 직접 제시를 해주시고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실 때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편안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상대에게도 충분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도권 총 토론 시간은 4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우 후보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네. 먼저 이러한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조국은 정의로운가? 자, 후보자와 저는 이 정부 초기에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부서는 달랐죠. 후보자께서는 줄곧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자부심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을 서왔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내로남불에 제가 공익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불의가 뭐냐면 바로 이 조국 사태입니다.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을
두둔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혐의라는 표현도 붙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거짓말이 사실로 확인되는 그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는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은 그와 별개로 조국 일가가 벌였던 행동들이 정의로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조국이 과연 정의로운 분인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고요. 진성준 후보님의 홍보물을 보면은 서울시와 바로 통하는 젊은 실력가라고 그 소개를 네. 하고 계시는데요. 1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고 네네. 답변을 또 그러면 1분간. 앞서 조국 먼저 예. 그 얘기부터 네, 첫 번째 해주시기 질문부터 바랍니다. 예. 답변 주시죠. 예,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분의 유무죄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또 김태우 후보는 조국이 유죄다 이렇게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국 당사자와 또 다른 분들은 조국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조용히 지켜보면 될 일이다. 그 법적 문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기소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봤고 여러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이게 그 법정에서 물론 재판이 나야 그게 되겠죠. 하지만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은 그 흐름을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재판 상황은 실시간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그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성해 전 총장한테 이거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라고 완전히 이거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청탁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의 재판 과정을 보면요, 그 비밀을 누설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비리 행위가 그들의 증언으로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인 사찰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경찰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던 그 내용 중에 민간인 사찰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경찰관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잘 살피지 저희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도권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진성준 후보께서도 뭔가 얘기를 이러해서 해주시죠. 그 지금 네. 끝을 맺겠습니다. 네네. 이렇기 때문에 그 추세가 다르다. 그래서 조국을 보고 끝까지 지켜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재판에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는 바입니다. 네, 관련해서 또 의견 주시죠. 진성준 후보. 아니 글쎄 그렇게 재판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무죄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김태우 후보께서 그 판결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에 맡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증언으로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언 내용은 그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선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팩트로서의 그 입증 증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성해 총장이 이렇게 허위 진술을 유도받았다는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께서 다양한 의견을 또 함께 내어주셨는데요. 주도권 토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께서 편안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성준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질문 답변 시간 1분 이내로 하셔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준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후보님께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께서 아까 소개하신 GOD 공약 마곡 개발 이익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거둬들인 마곡 개발 이익이 10조 원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바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네. 그것이 모두 다 부당한 방법으로 또는 불법으로 거둬들인 돈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단답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제가 지금 취조받는 건 아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월 조달액 기준으로 1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작년 저 TV 토론 때도 그 진성준 후보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이익이 났다고 말씀하셨고요.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네네. 재원 조달액 기준으로 경실련에서 말씀하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예. 4조 상당의 그 금액을 그 가져간 10조 원 중에서 4조 상당의 금액을 그 SH공사 그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그 채무를 탕감하는 데 사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죠. 오히려 시민단체 측에서 네네, 그 기준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네. 이것이 또한 네네. 재원 조달액 기준으로 언론에 이것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재원 그런 조달액 기준으로 네. 10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마곡에 개발하는 데에 서울시가 조달한 돈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그 중에서 서울시가 마곡 개발에 투자한 돈은 얼마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보진 못했지만은 네. 먼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거 모르시는군요. 예, 됐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통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투자한 예, 규모는 예, 얼마인지 예. 모르시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9조 한 7천억 원 돼요. 그러니까 10조가 재원 조달 금액이었다면 서울시가 이렇게 재원을 조달해서 마곡에 다시 투자한 돈은 9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서울시가 거둬들인 마곡 개발 이익이 10조 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 수가 없네요. 근데 그럼 재원 조달 9조 7천억이라는 그 사실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조랑 큰 차이는 안 나는 거고요. 아니 글쎄 지금 그런데 일단 중요한 9조 것은 7천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요, 예, 마곡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중요한 것은 예. 그 오세훈 시장 때 네. 그 우리 김성태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이 마곡 개발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때 보면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부당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근데 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공급 가액에 대해서 그 60가지의 그 원가가 있습니다. 공사 원가가 공개가 되는데 지금 이 서울시가 오고 나서는 20가지도 안 되는 알겠습니다. 원가를 공개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주도권 예, 예. 토론을 하는 거니까 네네. 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만 답을 해주세요. 구체적인 기준이 알겠습니다. 나와 있지 네. 않습니다. 그 지금까지 마곡 개발의 재원 조달액 아까 10조라고 말씀하신 것은 2023년 이후까지를 다 전망해서 한 말씀이고요. 제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까지 마곡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가 재원을 조달한 돈은 8조 2,873억 원입니다. 그런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수치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3천억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하세요. 예.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하세요. 네네. 8조 2,873억 원을 재원 조달의 기준으로 조달을 했고 이 중에 지금까지 마곡 개발에 서울시가 투자한 돈은 얼마냐? 8조 7,365억 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재정으로 보면 4,490억 원이 적자입니다. 아직 마곡 개발로 인해서 서울시가 거둬들인 개발 이익, 개발 수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수합니까? 그게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돈이 어디 갔는지 한번 네, 좀 아쉽지만은 이렇게 주도권 토론 4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후보자 간의 좀 열린 토론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공통 질문을 두 후보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이후에는 후보자의 보충 질문과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죠. 2019년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로 2020년 3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 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설치, 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후보자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또는 학교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먼저 진성준 후보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식이법이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모든 것이 바뀐 건 아닙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많은 책임을 어린이들에게 지우고 있어요. 아이가 키가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았다. 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미처 대처를 못했다. 이건 모두가 다 아이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일이죠. 이제 이런 발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이는 무조건 보호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가 키가 작고 아무 데서나 그냥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식이법도 통과시켰던 거죠. 근데 여전히 부족해요.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통학로를 모두가 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카펫도 확충하고
또 등하교 시간에 통학로에서 집중적인 단속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보행안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초등학교 6,083개가 있는데 그중에 보도가 없는 도로, 즉 인도가 없는 도로가 1,834개소나 됩니다. 이거 순차적으로 보행로를 다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당 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넣어가지고 무인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1,260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넣어서 그런 환경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이번에는 김태우 후보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해 송도 축구교실 통학버스 사고에 이어서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말 민식이법이 통과됐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스쿨존 내에 신호등과 무인 과속 단속기,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스쿨존 내 보호시설 부족 문제는 매년 지적됐지만은 개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호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어릴 적부터 교통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조기 교육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진형 교통 안전 교육을 어릴 때부터 의무화해서 교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한층 더 제고해야 합니다. 그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외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방어하는 면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 의식 교육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후보자께서도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셨는데요.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고 또 답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1분씩 주어지겠습니다. 먼저 진성준 후보께서 김태우 후보께 보충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그것을 일반적인 교통사고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더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제한 속도가 30km 이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싱싱 지나쳐가는 얘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 엄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민식이법이 도입되었던 건데 그걸 어른들에게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인식을 아까 김태우 후보께서 드러내셨어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 의견은 이겁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 관련 보호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덜 줘서 문제지 더 주는 거는 누구나 찬성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아이가 3세, 7세 둘이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이거 강하게 처벌할 거 처벌하고 해야 됩니다.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균형입니다. 처벌만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예방이 되는가 문제예요. 저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그러한 과태료도 많이 물리고 단속도 많이 해야겠지만은 이 가해자 쪽을 크게 처벌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과연 아이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방어적인 측면을 높이자 이겁니다. 양쪽을 균형을 좀 잡아주면은 그 교통사고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도로 위에 어린이 보호 대책 조금 전에 또 진성준 후보께서 답변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태우 후보께서 보충 질문 주시겠습니다. 네. 그 어린이 교통 관련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어느 당을 떠나서 먼저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먼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대책 마련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고요. 2019년 민식이법 통과 때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계속된 대책 마련 촉구에도 어린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진성준 후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의식과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모두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과속으로 그냥 지나치기가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 엄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민식이법이 도입된 거다. 이 민식이법을 계기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서는 철저하게 안전운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의 잘못이다라거나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식을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이제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보도도 더 확충해야 되겠고 신호등도 갖추도록 하고 옐로우 카펫도 깔아서 안전인식을 더 높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로 위에서 우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 두 분께서 의견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공통 질문까지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을 사회자가 역시 두 후보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분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화동 일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몇 가지 있지요. 예를 들면 선화물 재생센터, 건설 폐기물 처리장 등이 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건설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에는 비산먼지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서남 집단 에너지 사업, 수소 생산기지 건설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강서구 을 지역의 주거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두 분께서는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씩 주어지고요. 먼저 김태우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서울시가 강서구에 마곡 열병합 발전소, 수소 생산 기지 등 강서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혐오 기피 위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성준 후보를 비롯해 서울시는 해당 시설이 친환경에다 안전하고 강서구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 목동 열병합이 수명을 다해서 마곡에 확대 신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은 목동 열병합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천 구민들 반대가 심하자 마곡 열병합 확대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서울시는 마곡 개발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가고도 강서구에 혐오 기피 위험 시설을 들이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비 150억 원이 확보된 방화 건폐장 이전 예산도 서울시는 늦장을 부리다가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강서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 후보자께서 부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그때 그 기간에
방화 건폐장 이전 국비 150억이 환경부에 도로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요. 이 김태우가 강서구민을 위해서 이 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 결기를 내세워서 혐오 기피 시설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태우가 환경 오염 물질로부터 강서구민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네. 강서구 을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성준 후보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화동에 그런 많은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건폐장을 이전하는 문제인데요. 이 건폐장은 이전하려면 이사 갈 곳, 이전에 갈 곳이 마련돼야 되는데 서울시가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만 이사해 갈 곳, 이전 대상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전 대상 부지를 확보하려면 건폐장을 내보낼 곳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방화동에 있는 5호선 차량 기지와 함께 묶어서 그들에게도 건폐장을 이전해 갈 유인책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절반쯤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동의가 이루어지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50억 원 국비를 반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시 이월을 다시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된 것이다. 무슨 건폐장 이전을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저는 우리 주민들과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열병합 발전소가 가져올 환경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를 보고 나서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강서구는 목동으로부터 약 2만 세대 정도가 열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 목동이 중단되어 버리면 이 2만 세대는 한겨울에 아무런 난방 대책이 없어요. 낡은 수명이 다한 설비를 교체한다고 해도 교체하는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보고 나서 판단하자. 무작정 반대라고만 하게 되면 우리 마곡을 비롯해서 강서구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 강서구에 필요한 난방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 분명하게 대안이 마련된 뒤에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화동 일대의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주거생활,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상대 후보자의 답변도 함께 들어봤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김태우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 기지 이것과 함께 묶어서 이전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방화동 건폐장 하나 이전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힘든데 두 가지를 묶어서 하겠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자, 진성준 후보님께서도 마곡 열병합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마곡 열병합이 친환경 시설이냐 아니냐 이 여부가 아닙니다. 2017년 한미 공동 연구 결과 서울은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 산화물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마곡 LNG 열병합 발전은 이 질소 산화물을 다량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인 거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질소 산화물을 내뿜는 마곡 열병합 신설은 불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확고한 생각인데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1분 내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후보께서 주시겠습니다. 방화동에 있는 5호선 차량 기지는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인근의 김포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인천도 가지고 가려고 하고 한강에 건너 고양시에서도 가지고 가고 싶어라 합니다. 그러니 차량 기지를 이전해 가고 싶으면 그 앞에 있는 건폐장도 함께 이전해 가서 환경적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설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태우 후보님 우리 강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시는데 강서에 거주하는 강서을에 우리 을구에 거주하는 세대가 93,714세대인데 그중에 지역 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집단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세대 수가 44%예요. 41,481세대. 만약에
집단 에너지 시설을 도입하지 않고 개별 난방으로 다 돌리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 개별 보일러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그것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질소산화물은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네, 이렇게 답변과 질문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진성준 후보께 보충 질문할 시간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대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서을구에 거주하는 세대의 44%가 그렇게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난방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단되게 생겼단 말이죠. 열병합 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이 세대들 4만 1천 세대가 다 개별 난방을 해야 됩니다. 보일러를 다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용 보일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질소 산화물이 발생합니다. 대안을 세워서 반대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지금 뭐 그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점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아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소신대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할 때 그 대안은 무엇인지 대안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김태우 후보께서 주시겠습니다. 네, 내용과 절차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2015년도에 이런 내용의 그 발표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GS 파워 여기에서 나오는 열 공급이 이미 충분하다. 이게 서울시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15년도면요.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충분한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그것을 왜 들어옵니까? 이것을 먼저 그 내용 면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내용 면에서 주민들에게 과연 충분히 소통을 하고 신뢰를 주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설명을 한답시고 그 열병합 발전소 예정지에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약간 좀 외진 곳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다가 주민들이 쫓아가서 극구 반대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통 질문을 드렸고 두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졌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성준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텔레비전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충분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더구나 마스크를 쓰고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주민 여러분과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모쪼록 가정에 배달될 선거 공보도 꼼꼼하게 보아주시고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서 진성준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또 공약이 무엇인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에 낙선한 이후에 저는 그야말로 와신상담 절치부심의 자세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이제 강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했던 저를 더 갈고 닦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난 4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주민들과 울고 웃고 부대끼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진성준이 달라졌다라고 평가도 많이 해주십니다. 또 그 와중에도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으로 서울시정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청와대의 정무기획비서관으로도 국정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제 강서구와 강서구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저에게는 우리 강서구를 국제적 경제 관문 도시로 도약시킬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다. 이 비전과 전략은 그저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통하고 또 서울시와 바로 통할 수 있어야 그렇게 중앙정부의 국비를 끌어오고 서울시의 시비를 끌어올 수 있는 힘과 네트워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진성준이 자신 있습니다. 이제 강서구를 진성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김태우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긴 시간 토론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지금 우리 강서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강서구청장 모두 여당 출신이고 서울시의회, 강서구 의회까지 민주당 출신이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마저 민주당이 되면 철옹성의 기득권 세력이 완성됩니다. 혹자는 손발이 잘 맞을 것으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적폐가 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저 김태우 이제 정치를 시작합니다. 저는 검찰에서도 항상 분명한 결과물을 내어놓았고 청와대에서도 실적이 매우 많아서 세계 정부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단시간에 60만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맡은 바 임무를 맡게 되면은 뚜렷한 결과물을 항상 내어놓았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서 너무나도 평범했던 40대 가장이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데에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김태우가 여러분께 받은 은혜를 온몸을 다 바쳐 강서 주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강서 김씨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저 김태우 반드시 강서를 개혁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조국을 살리자가 아닌 경제를 살리자를 꼭 이루겠습니다. 강서에서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뚜렷한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후보자께서 뜨거운 토론으로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 을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아무쪼록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의 한 표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 두 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서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모든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